지금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지 않으면 트럼프의 표 지지 기반들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무조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째 보면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트럼프라고 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글로벌 FICC 영업팀 김종구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미국의 그 달러와 채권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달러는 약세로 지금 뭐 급락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금리는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또 미국채는 폭락을 예. 하고 있고요. 예. 도대체 이 현상 어떻게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의 입?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어째 보면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세계 각국 중에 주요 통화 6개를 평균했을 때 달러하고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게 지금 110까지 갔다가 원래 100 이상이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걸 예상하거든요. 지금 98, 9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더 약세가 돼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더 지금 불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니까 시중에 지금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믿을 거는 골드다. 금이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미국 증시 전에는 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유럽과 홍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나온 자료 보니까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순유입으로 나오기도 예. 하고요. 이 글로벌 자금의 동향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나요? 예. 자금이 왜 그쪽으로 들어갈까요? 뭐 자금이라는 건 결국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 아닐까요?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도 4.5%죠. 아, 높으니까. 예, 한국 기준금리 2.75. 그러니까 어째 보면 미국 부동산을 사거나 미국 주식, 채권을 사야지만 수익률이 안정적인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 기업은 어딜까요? M7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국에. 예,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예. 관세 전쟁으로 표현하는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이 자산 시장의 동요 지금 예. 아주 엄청나잖아요. 예. 증시도 그렇고. 예. 이거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벤트로? 만약에 내년 2026년 그러니까 2026년 초까지 그게 안 된다면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 더 심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골은 뭘까요? 그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압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경제를 침체라든지 기타 불안정으로 가고 지금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지 않으면 트럼프의 표 지지 기반들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2026년 중간 평가를 공화당이 다시 또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무조건 된다. 고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고를 못 맞추면 트럼프 정부도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벌써 민심이 이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중도층 지지자들이 지금 막 떠나가고 예. 있고 최저로 지금 폭락하고 있고 예,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의원들은 예.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흐름을 봐서 내가 예. 이길 것 같은가 아닌가 딱 판단이 답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 전에 이미 결정 나야 될 거 아닌가요? 올해 말쯤? 그렇죠. 결정 나야 되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채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지방은행 옛날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부도가 났잖아요. 미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엮어놨고 하는데 네. 기초자산이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90일 유예 가겠다. 중국 제외하고는 무조건 90일 유예다. 왜? 트럼프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그 미국 자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은 모든 국가들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중국의 저가 제품이 전 세계에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인도 포함해가지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를 왜 그쪽으로 갔는가 하면 역시 트럼프도 정치인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무슨
버라이어티 쇼 보는 것 같아요. 뭐 회담을 해도 바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하는 거 화면으로 라이브로 내보내고 외국 정상들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니면 협상팀들 하는 것도 뭔가 자꾸 쇼처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바탕에는 정치인이니까 지지도가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그다음에 30년물은 거의 4.9%, 지금 엄청 높잖아요. 엄청 말씀하신 높습니다. 대로 이것이 채권 시장, 그 은행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을 폭락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가져올 위기 상황은 없을까요? 그러면 뭐 지방은행 포함해 가지고 중소형들이 다 부도가 나겠죠. 왜냐하면 종전에 100센트로 발행된 거를 90센트, 100센트를 담보물로 잡아놓고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파생 상품을 엮어놨는데 그러면 캐피털 인젝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캐피털을 다시 또 인젝션을 못하는 은행들이나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나 이쪽 경제팀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무리하게 펼치는 관세 정책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안 되면 목표 고를 낮추겠죠. 중국하고 협상을 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플랜 B, 플랜 C로 가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4.4, 미국 10년물 이 정도 하는 이 가격대라면 미국채 지금 투자할 만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희 강남 고객들 중에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들은 양방향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워런 버핏은 1년 미만짜리 미국 국채로 다 포트폴리오를 해놨죠. 그것도 한 거의 5% 가까이 되지 않나요? 미국 국채 싸게 사면 그렇게 쌌습니다. 뭐 고돈 수익률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만기에 따라 틀리는데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투자를 잘 하시는 분 어차피 원화 가지고 있을 바에야 한 15년 전부터 저는 항상 달러 자산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1년 미만 만기 1년 미만 미국 국채 한 60% 담으시고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비용을 또 기회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한 40% 정도는 캐피털 게인을 노리는 10년 이상 30년 물짜리 사가지고 캐피털 게인 노리시면 우리나라 세법이 좀 이제 어불성설이지만 잘못된지 잘못된지 모르지만 외화채권의 캐피털 게인은 주식하고 똑같이 양도 차익이 비과세예요. 그래요? 주식은 22% 양도 차익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수익에 대해서.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전부 비과세로 받는다? 이자가 아니고 캐피털 게인. 캐피털 이자 게인. 쿠폰은 가세가 돼요. 과세가 되는데 그거는 수익 차익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 주식, 미국장으로 가신 분 잘 아시는데 5월 말을 되면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작년에 벌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 분들은 그런 세법을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단기 미국 국채로 자기 포트폴리오 자산의 캐시의 60%를 포트폴리오로 담아 놓으시고 장기로 40% 가져갔습니다.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캐피털 게인 나는 거는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100억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미국 채권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티커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째 보시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작은 금액 소액이니까 이걸 해도 괜찮다는데 대부분 펀드 아니면 ETF를 사시잖아요. 그렇죠. ETF를 많이 사죠. 그 100% 과세됩니다. 배당 소득,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양쪽 다. 거액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그래요. 채권 하나를 삽니다. 채권 하나. 스트레이트 본드, 분리 본드라고 그러니까 왜 일반 개인들이 그걸 어프로치하기 힘든가 하면 그런 채권을 자유자재로 소액도 매매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거 증권사에서도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녁에 4시 반부터는 런던장부터 뭐 새벽에 뉴욕장까지 다 해가지고 채권을 싸게 사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1,000억, 500억짜리를 해야지 괜히 1,000만 원 하다가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돼요. 미국 국채는 가격이 뭐 실질적으로 하우스마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나 LS증권이나 뭐 중소형사들이 좀 온라인사들이 좀 싸니까 대형사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뭐 루틴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소액으로 하시는 거는 그 온라인 증권사를 활용하시면 좀 더 싸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예, 스트레이트 본드. 스트레이트 본드를 예. 매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예. 신청을 하면 그렇게 예. 살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예, 됐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다 나오실 필요 없고 어차피 그거 온라인으로 다 해가지고 MTS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예. 달러는 약세고 금리는 폭등하고, 예. 이 현상이 1985년, 2009년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때가 위기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1985년도 보시면 그때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독일, 일본을 통화를 폭등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조금 불이익을 주면서 미국이 그렇죠. 경제를 살렸죠. 2008년, 2009년 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쳤는 거 전 세계로 다 공동 고통 분담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그때와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네, 거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2등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GDP의 79%까지 따라오고 기타 뭐 군사력 뭐 여러 개 따라오니까 그렇죠. 최종 고을은 중국을 소비에트 유니언처럼 가라앉혀야 된다. 예,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패권 전쟁 하에서의 미국의 어떤 정책으로 예.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은 미국이 의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돌발 상황, 어떤 예. 사건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시나리오도.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두 사례 때 예.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를 보면은 지금 예. 앞으로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과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1985년도에 그 뉴욕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 달러 인덱스 지수가 120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다 1년 뒤에는 한 100 정도로 하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약달러가 로 갔다 1년 뒤에는 사태가 일어나고 하고 기준금리가 그때 한 미국 기준금리가 한 8% 7% 내외였는데 금리도 하향됐습니다. 한 6% 5% 내려졌습니다. 1년 뒤에. 네. 85년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뭐 최근의 사태지만 미 달러 인덱스 지수가 뭐 국제통화 대비해 가지고 한 90원 정도 했고요.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더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사기를 쳤기 때문에 70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달러가 더. 그리고 기준금리는 2, 3% 하다가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채권과 어떤 흐름일까? 관련해서 금리나. 어째 보면 미국이 만약에 달러 헤게모니를 놓치거나 기축통화의 헤게모니를 놓치거나 미 국채를 또 안전자산으로 그거를 재설정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크립토 커런시 포함해 가지고 달러 기초 미 국채를 사 가지고 담보 자산으로 맡기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팩으로 하는. 예, USDC나 USDT 그걸 하면서 또 다시 달러 기반 패권을 반드시 잡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무너질 것 같고 달러가 흔들리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미국이 위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패권 국가라? 예, 패권 국가고 중국이 왜 넘버원이 안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공산주의, 예? 사회주의, 그 뭔가 불투명한 뭐 정치 시스템부터 뭐 그런 중국이 건가요? 3, 4년 전부터 통계를 발표 안 하잖아요. 불확실한. 예, 통계를 발표 안 해요. 워낙 통계를 발표하면 폭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신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G2를 대비했을 때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가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미국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해임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예.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또 폭락하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난리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파월하고 트럼프의 인연을 한번 보십시오. 네. 트럼프 1차 정부 때도 파월이 FRB 의장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트럼프가 빨리 금리 내려라.
어차피 트럼프의 이면에는 경제를 살리고 또 본인도 뭐 부동산을 뭐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금리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낫잖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저기 그 뭐죠? 나온 뉴스 보니까 예. 한 6천억 넘게 채권 투자를 해놨고 예,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 코인도 트럼프는. 쌀 때 사가지고 또 비쌀 때 하고 저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게 그 사람의 재능을 보지 그 사람의 도덕성은 재능보다는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때도 파월은 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맨날 예? 저 트위터 가지고 싸우고 예, 그랬죠. 그런데 왜 제로 금리로 내렸는가? 그때 천재 일요의 기회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째 보면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트럼프라고 봅니다. 파월이 아니라 예? 파월은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지 트럼프 말 듣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저도 뭐 친구들 뭐 가족들 뭐 일부 친척들 미국에 있지만 미국 지금 유빌드 홈이 지금 모기지가 몇 프로로 지금 나가는 줄 아십니까? 모기지 금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부동산 개발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 모기지 금리 한 7%라고 맞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6.8에서 한 7.1 사이 나가요. 크레딧이 좋아도. 그러니까 어째 보면 엄청 그러니까 일반 제가 지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월급 받아 대출 이자를 내는데 그 누구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맞는 말이야. 어차피 정치인은 그 지지 기반에 그 있으면 밀어붙이고 갈아 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연준은 독립성을 예. 인정받아야 되고 유지가 돼야지만 전체적인 금융의 시스템,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파월이 해임되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이 금융시장의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는 악재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대안으로 크립토 커런시 USDT, USDC가 미국 국채를 옛날에 일본이나 러시아 처럼 막 사준다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시나리오에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나리오에는 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치밀하고 대단한 게 1953년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시 또 통일이 되는 방식을 200개를 연구해놨어요. 하버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는 대안이 다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 자, 하여튼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 현상인가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도. 그러면서 일부 고객들은 유로화가 US 달러 다음에는 유로화잖아요. 유로화 안전자산 표시 유로 중에서 가장 경제가 좋은 나라가 그래도 독일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 프랑스 국채를 일부 편입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통화 중에 또 안전적인 게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게요.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제가 강남 PB센터에 있을 때 일부 고객들은 그때는 스위스 프랑이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래도 스위스 프랑을 사달라. 그래서 스위스 프랑 사드리면 그냥 스위스 프랑을 한국 돈보다는 스위스 프랑으로 현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고. 요즘은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엔화가 또 각광을 받는 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그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지금 많이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안전자산 겸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엔화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대체자산으로서 유럽과 말씀하신 일본의 자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대체자산? 대체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인가요? 그 고객님마다 투자 스페셜 탤런트가 더 틀려요. 어째 보면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또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거는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라고 그러시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이 있고 모 고객님인데 재산이 한 3조 원 정도가 돼요. 뭐 회사를 한 두세 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국 포트폴리오를 줄이시고 한국 부동산도 파시고 그 일본에
부동산을 사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800원대 그걸 샀으니까 지금 1,000원이 넘었으니까 그분은 캐피털 게인만 그리고 그 부동산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요지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아 역시 돈에 대한 촉이 있으신 분은 틀리는구나. 그렇군요. 야, 그래요. 하긴 요즘 그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예. 일본에도 동경의 그 가장 핵심 지역에 예. 중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뭐 예. 그래서 그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역시 그쪽도 투자의 목적으로 다 해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인하고 경제인이 합동이잖아요. 정경 그냥 뭐 그렇죠. 동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율 1등이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때부터 자금을 안전한 것으로 좀 빼놔야 됩니다. 언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가 숙청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경제, 신흥국 경제의 가장 좋은 환경은 달러도 약세가 되고 미국채도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예, 금리 이거잖아요. 하락. 예, 예. 이러한 현상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와, 아직도 멀었네 그럼. 예. 우리는 올해 연준이 좀 그래도 금리 인하를 예. 이 국채가 이렇게 흔들리고 위험해 예. 보이면 착착착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힘들걸요? 트럼프는 그걸 원하지. 그걸 시나리오 예. 걸로 움직이겠죠. 네. 첫 번째 골이 뭔데 그게 안 되면 넥스트 골로.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 구조를 스트럭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기 그 상속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소득세도 가장 높습니다.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손님들 중에 뭐 1,000억을 딱 가지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네. 2월 달에. 왜 5월 달 이후로 돌아가시면 세금을 2번 냅니다. 그래요? 5월 말에 종합소득 내죠. 네. 10억 초가 되면 소득이 10억 초가 되면 주민세 포함해가 49.5%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익금에. 그래요. 그런데 5월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5월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냅니다. 10년 동안 모든 자산을 토탈해 가지고 냅니다. 네. 그걸 50%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실효소득률이 가장 세금률이 가장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증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완성이 되기를 바라는데 기업 쪽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런 상속세 부분 이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지금 뜯어곤쳐야 됩니다. 네, 어쨌건 지금 금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도 약달러가 되고 하는 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이 경제 상황은 내년 말쯤이나 올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